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미국 3월 소비자 물가 3.5% 상승 6개월 만에 최대. 미국 노동부는 3월 미국 CPI가 전년 동월 대비 3.5% 상승했다고 현지 시간 10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9월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한 달 전인 2월 CPI 상승률 대비 크게 오른 데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도 웃돌았습니다. 인플레 반등에 미국 채권 금리 급등 10년물 5개월 만에 최고. 3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예상 수준을 넘어 깜짝 반등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현지 시간 10일 미 국채 수익률도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전자거래 플랫폼 트레이드웹에 따르면 1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은 이날 오후 3시 50분께 4.55%로 전날 뉴욕 증시 마감 무렵 대비 19bp 급등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중순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금리 인하 오히려 금리 올릴 수도, 월과 항제는 정반대 베팅. 올해 미국 기준금리 인하 횟수가 3회가 아닌 2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월가 황제로 불리는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체이스 회장은 금리 연 8% 시대 시나리오도 대비 중이라며 고금리 장기화를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책임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증시8 진행을 맡은 최은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다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기다렸던 3월 CPI 지수가 발표가 좀 됐는데요. 예상보다 좀 강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해서 3.5%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CPI가 좀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10년물 국채 금리가 4.5%까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또 마침 이날 10년물 국채 입찰도 진행이 됐는데 수요가 좀 한풀 꺾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외 특징적인 부분 좀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11개 업종 중에 에너지를 제외한 전 업종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기업별 호재성 기사가 나오기는 했지만 지수에 밀려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마감 상황부터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네, 3대 지수는 모두 다 하락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장중 내내 마이너스권을 좀 머무는 모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CPI 지수가 발표 전이었기 때문에 관망세가 좀 짙은 모습이었다면 이날 발표가 된 이후 개장을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권에서 계속해서 머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프 상황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다우는 1% 넘게 빠졌고요. 나스닥과 S&P 500 같은 경우에는 0.95% 그리고 0.84% 각각 마무리 좀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기다렸던 3월 CPI 가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보다 강하게 나오게 되면서 국채 금리가 급등세를 보였고요. 오후 들어서 이 하락폭을 좀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4.5%, 2년물 같은 경우에는 4.9%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CPI 지수부터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Consumer prices rose 3.5% from a year ago in March, more than expected.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월 들어서 3%대 중반까지 반등을 좀 하게 되면서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3월 CPI가 전년 동월 대비해서 3.5% 정도 상승을 했고요. 지난해 9월에 3.7%가 나왔었는데 이때 이후로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한 달 전이었던 2월 CPI 상승률이 3.2%였는데 이것도 대비해서 크게 좀 오른 데다 다우존스가 집계했던 전문가 예상치가 3.4% 수준이었는데 이것보다도 좀 웃도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됐던 부분은 주거비와 휘발유 가격 상승이었습니다. 전월 대비해서 소비자 물가 상승의 절반 이상을 기여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022년 6월에 9.1%로 고점을 기록한 뒤에 작년 상반기까지 계속해서 좀 둔화 추세를 나타내 왔습니다. 그러나 작년 하반기 이후에 3%대 초중반에서 좀 등락을 거듭
거듭하면서 2%대 진입에 실패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특히 이 물가 지표가 시장 예상을 좀 웃돌게 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쉽게 둔화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관측이 우세해지기도 했습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하고 있는 근원 CPI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월 대비해서 3.8% 정도 상승하면서 2월 수치와는 거의 엇비슷하게 나온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FOMC 회의록도 공개가 됐습니다. 여기서 나왔던 내용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ore confidence that inflation is moving toward 2% target meeting minutes indicate.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의 우려를 좀 표명했던 3월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되면서 이 투심이 더욱더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3월 FOMC 회의록은 전반적으로 고물가 지속에 대해서 불확실성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하게 됐고요. 일부 페드 당국자들이 지정학적 혼란이나 에너지 가격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좀 자극할 수 있다라는 점을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회의록에 따르면 페드 당국자들은 시장 예상을 웃돈 1, 2월 인플레이션을 놓고서는 좀 이견을 노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계절적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잠깐 상승했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좀 언급했고요. 페드 당국자들 사이에서도 인플레이션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 그리고 향후 추세에 대해서 좀 이견이 노출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물가 상승세에 대한 경계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6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사라지고 있고요. 오히려 하반기에 인하가 될 것이다라는 쪽에 무게추를 좀 옮기는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가 상황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TI는 배럴당 86달러 선까지 올라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한번 부상하게 되면서 3거래일 만에 반등을 했고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하마스의 지도자의 아들 3명이 이스라엘 공격으로 사망했다라는 보도가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가자지구 휴전 협상이 좀 중단될 것이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한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이 임박했다라는 소식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도 같이 함께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는 그들이 우리 영사관을 공격했다라는 것은 우리 영토를 공격한 거나 마찬가지다라면서 보복을 좀 예고한 상태고요. 이란의 혁명수비대 고위 간부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 있다라면서 경고를 했습니다. 이 호르무즈 해협이 왜 중요한지 보셔야 될 텐데요. 이 세계 최대 원유 수송의 요충지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만약에 이란까지 개입이 된다면 유가는 지금보다도 더 훨씬 빠르게 상승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가격의 추이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헤드라인 기사들 이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EU to approve Chinese wind turbine subsidies. 유럽연합이 전기차부터 이 풍력 터빈에 이르기까지 유럽에 진출한 중국의 청정에너지 기술 관련 기업에 대해서 견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나오면서 화요일장에서 우리 장에서 조금 영향을 주기도 했었는데요. EU 보도자료에 따르면 EU는 중국의 풍력 터빈 공급 업체에 대한 새로운 조사에 착수한다라면서 예정에는 없었던 발표를 좀 했습니다. 중국 업체명은 밝히지 않았는데 스페인이나 그리스, 프랑스, 루마니아 등 풍력 발전 단지 개발과 관련해서 다양한 여건들을 조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날 공개됐던 중국의 풍력 터빈 업체 조사는 작년 7월에 역외 보조금 규정이 전면 시행된 이후 벌써 3번째 사례입니다. 특히 앞선 조사까지 이렇게 모두 3건의 조사가 중국 기업을 타깃으로 삼았다라는 점이 좀 유의미한데요. 외신들은 이번 조사가 최근 중국의 청정 기술 관련 기업을 좀 겨냥하는 EU의 움직임과 같은 맥락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해서 러시아산을 포함한 화석 연료 수입 의존도를 좀 줄여가는 한편 또 영내에서는 녹색 산업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저가 중국산 관련한 제품 수입이 늘어나는 건 당연히 고민거리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그 대표적인 분야가 바로 태양광 패널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EU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패널 시장에서 좀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현재는 중국제에 좀 잠식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
중국 정부는 이후에 이 같은 조치에 대해서 당연히 강하게 좀 반발을 했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이후에 보호주의 경향이 좀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외부에서는 우려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중국 기업이 잇따라 이렇게 공정성을 명분으로 한 이후의 표적이 되게 되면서 양측의 불편한 기류도 계속될 전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중국 친환경과 관련된 기사 하나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옐런 장관 기사인데요. Face tariff decision after giving factory capacity warning to China. 이 시간에 짚어드린 대로 옐런 장관이 중국을 방문한 뒤 모든 일정을 좀 마쳤습니다. 마치고 나서 여기서 나왔던 추가적인 뉴스 좀 팔로우 해볼 텐데요.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중국의 친환경 에너지 수출 부문에 있어서 저가 공세 이 부분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친환경 에너지 수출 분야의 보조금 방식을 조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국이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냐라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어떤 것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라고 강조를 좀 했는데요. 옐런 장관은 방중 기간에 이 중국산 태양광 패널, 전기차의 저가 생산 문제를 거듭해서 제기를 좀 해왔습니다. 중국의 저가 생산이 글로벌 시장 가격을 좀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옐런 장관은 이번 인터뷰에서도 친환경 기술 분야에서 이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또한 옐런 장관은 중국이 기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또 손해를 보더라도 계속해서 지원하는 이 방식 자체가 미국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 없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가격 경쟁력을 가장 큰 장점으로 가지고 있는 중국이기 때문에 새로운 해결책을 반드시 모색할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만 미국과 중국이 살짝 화해 모드가 풍기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기사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U.S. considers easing warnings for Americans traveling to China. 미국 정부가 자국민의 중국 여행과 관련해서 이 경고 수위를 조금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국무부는 그간 중국을 좀 여행하고 있는 자국민에게 중국 현지법의 자의적인 집행 혹은 출국 금지 및 부당 구금의 위험이 있다라면서 여행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거나 혹은 더 주의를 기울여라라고 권고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캠벨 부장관이 이 같은 권고 조치를 완화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적극적으로 고려 중인 사안이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해당 조치가 미중 간에 있어서는 학술이나 기타 교류를 좀 저해한다라는 지적을 인정하기도 했는데요. 또 캠벨 부장관은 몇 달간 양국이 계속해서 좀 긴장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최근에는 좀 소통 채널이 대체로 정상화됐다라는 부분도 설명을 했습니다. 이에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 측이 가능한 한 빨리 이 권고를 없앰으로써 중미 인문 교류를 가로막는 걸림돌을 제거하길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날 캠벨 부장관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러시아와 밀착해서 향후 우크라이나 전쟁에 만약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 또한 반드시 책임을 좀 묻겠다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문화 분야에서는 조금씩 분위기가 부드러워지고 있다라는 부분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로이터 통신 기사인데요.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중국의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좀 낮췄다라는 내용입니다. 외신에 따르면 피치 같은 경우에는 이날 중국의 공공재정의 위험을 좀 언급을 하면서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기존의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피치는 중국이 부동산 의존 선작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이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있다라고 지적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정 정책이 앞으로 몇 년 동안 이 성장을 지원하는 데 계속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보면서 이에 대한 부채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피치는 지난해 GDP의 5.8% 수준이었던 중국 정부의 재정 적자가 올해는 GDP 대비해서 한 7.1% 정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코로나19 억제 조치로 인해서 중국 경제가 타격을 입었었던 2020년에
때문에 이 재정 적자가 GDP의 8.6% 수준이었는데요. 이때 대비해서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책정을 한 상황입니다. 피치는 중기적으로 봤을 때 신용 등급을 강등할 가능성도 좀 시사를 하면서 전망을 하향 조정했는데요. 다만 중국의 신용 등급은 A+로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피치는 또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지난해 5.2%에서 4.5%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중국 경제에 대한 전망을 상향 조정했던 시티그룹이나 IMF와는 좀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중국 정부는 피치의 중국의 국가 신용 등급 전망 하향 조정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다라는 반응을 좀 보였고요. 이에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지방정부의 부채 문제와 관련해서는 숨겨진 부채까지 규모도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라고 언급을 좀 했습니다. 중국은 올해 5% 안팎의 경제 성장 목표를 설정을 했는데요. 이 추세를 실제로 이뤄나갈 수 있을지는 계속해서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기사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기사 보실 건데요. N달러 관련된 기사입니다. Drop deepen after US data as intervention risk growth. 달러 N 환율이 152엔을 좀 훌쩍 뛰어넘게 되면서 달러 가치가 엔화 대비해서 34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최근 금리를 인상했던 일본 중앙은행이 최근 시장의 투기적인 움직임에 맞서서 엔화를 지지하기 위해서 구두 경고를 계속해서 쏟아냈었는데요. 다만 달러 강세, 엔화 하락세를 막는 것은 속수무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통화 가치도 모두 급락을 했습니다. 3월 CPI가 예상보다 좀 높게 나오게 되면서 올해 금리 인하 시점이 늦어지고 또 금리 인하 폭마저 2차례 이하로 줄어들 것이다라는 우려 속에 달러 가치가 급등을 하게 됐습니다. 레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의 CPI가 나온 이후에 블룸버그 TV에 출연을 하면서 다음 금리의 행보가 인하가 아니라 인상이 될 가능성을 좀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라면서 좀 강한 매파적인 색채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3월 CPI 지표는 금리 인상 위험을 높인다면서 페드가 금리를 올릴 가능성을 15에서 25% 정도로 예상을 했고요. CPI가 생각보다 견조하게 나오게 되면서 우리 증시에도 악재로 작용하는 것은 아닐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개장 후의 상황들도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고요. 계속해서 전반적인 섹터별 움직임은 최은강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3월 CPI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월가의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빅스지수 6% 넘게 급등을 하면서 시장의 불안감을 나타냈는데요. 먼저 업종별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에너지를 제외한 전 업종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중에서 부동산의 낙폭이 가장 컸고요. 부동산, 금융, 원자재 순으로 하락폭이 컸습니다. 이어서 매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엔비디아 2% 가까이 올랐고 메타는 0.57% 올랐는데요. M7 종목들 전반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아무리 기업별로 호재성 기사가 나왔어도 지수에 밀려서 하락폭이 컸던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기업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글입니다. 인공지능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빅테크 기업들이 더 빠르고 강력한 칩 개발에 나선 가운데 구글이 자체 개발한 서버용 중앙 처리 장치 CPU를 선보였습니다. 구글 클라우드는 미 라스베이거스에서 연례 기술 컨퍼런스 넥스트 2024를 열고 암 기반 맞춤형 CPU인 악시온을 공개를 했는데요. 구글 클라우드는 이 칩이 그동안 서버용 CPU 시장을 주도해왔던 인텔의 X86 기반 CPU보다 성능은 50%, 에너지 효율은 60% 좋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악시온은 올해 하반기 출시될 예정으로 스냅 등 여러 기업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고 덧붙였는데요. 구글이 낮은 전력으로 효율이 좋은 암 기반의 서버용 칩을 선보이면서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다른 주요 클라우드 기업과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구글은 또 자체 AI 전용 칩인 TPU 신제품 VOP의 정식 버전도 출시를 했습니다. 이 칩은 이전 세대보다 성능이 3에서 4배가량 향상이 되는데요. 구글 클라우드 측은 TPU VOP는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제품으로 스케일이 가장 큰 AI 모델을 훈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 구글은 챗GPT 개발사 오픈AI에 맞서 자체 AI 모델인 제미나이를 고도화한다는 계획입니다. 구글 클라우드는 이와 함께 AI 핵심 칩세트인 엔비디아 GPU도 추가 도입한다며 엔비디아가 지난달 공개한 최신 GPU인 블랙웰을 2025년부터 이용할 수 있게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구글 클라우드의 토마스 쿠리안 CEO는 구글의 목표는 모든 이에게 도움되는 AI를 제공해 가능한 많은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간밤 알파벳 0.29%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인텔입니다. 엔비디아가 인공지능 칩 시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인텔이 자체 개발한 최신 칩을 공개하면서 도전에 나섰습니다. 인텔은 자체 개발한 최신 AI 칩 가우디 3를 공개했는데요. 작년 12월 뉴욕에서 개최한 신제품 출시 행사에서 가우디 3 시제품을 선보인 지 4개월 만입니다. 인텔은 가우디 3가 엔비디아의 최신 칩 H100 GPU보다 전력 효율이 2배 이상 높고 AI 모델을 1.5배 더 빠르게 실행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는데요. 또 페이스북 모회사인 메타의 오픈 AI 모델인 라마와 아랍에미리트가 개발한 오픈소스 대형 언어 모델인 팔콘에서 테스트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인텔은 가우디 3가 오는 3분기에 출시될 예정이며 미 서버 업체 델과 HP, 슈퍼마이크로 등이 가우디 3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텔은 가우디 3의 가격대는 아직 밝히지 않았고 경쟁력 있는 가격이라고만 전했는데요. 인텔 소프트웨어 부사장인 다스 캄하우트는 우리는 가우디 3가 엔비디아의 최신 칩과 비교해 매우 경쟁력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경쟁력 있는 가격, 차별화된 개방형 통합 네트워크 온칩, 업계 표준 네트워크 기술인 이더넷을 사용한다며 이것이 바로 가우디 3가 강력한 제품이라고 믿는 이유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인텔이 H100의 성능에 비견되는 새 칩을 내놓으면서 AI 칩을 둘러싼 경쟁도 한층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오늘 인텔 2%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TSMC입니다. 대만의 TSMC는 AI 개발 붐으로 첨단 칩과 서버 수요가 급증을 하면서 올해 1분기 매출이 1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를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지 시간 10일 외신에 따르면 TSMC는 3월 말로 마감된 분기 매출이 전년보다 16% 증가한 5,926억 타이완 달러, 하나로 25조 800억 원을 기록했다고 보고했는데요. 특히 3월 한 달간 매출은 8조 2,600억 원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34% 증가했다 밝혔고, 이는 2022년 11월 이후 월간 성장률로는 가장 큰 수치입니다. 한편 TSMC는 올해 매출도 최소 20%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올해 자본 지출 예산을 280억에서 320억 달러로 책정을 했습니다. TSMC는 투자자들이 고급 AI 칩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을 예상을 하면서 2022년 10월의 저점 이후 주가가 2배 이상 올랐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장 TSMC 0.56%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엔비디아입니다. AI 대장주로 각광받던 엔비디아가 최근 조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고점 대비 최근 10% 정도 하락을 한 건데요. 현재 M7 종목 가운데 고점 대비 20% 이상 급락해 침체 국면에 접어든 종목은 테슬라뿐이고, 고점 대비 10% 이상 하락해 조정장에 들어간 종목은 애플과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지난 3월 열린 GTC에서 새로운 GPU 블랙웰을 선보이면서 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지만 이후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세를 타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점도 엔비디아 주가에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한편 월가 전문가들은 실적 컨센서스에 따르면 엔비디아의 GPU에 대한 수요는 올해까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내년부터는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언급을 했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소프트웨어 생태계와 엔비디아 칩을 사용할 때 드는 직간접적인 비용을 측정했을 때 총 소요 비용의 우수성이 경쟁사가 엔비디아를 따라올 수 없는 이유이며 각국 정부의 AI 투자가 바로 지속적인 성장이 될 가능한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장 엔비디아 2% 가까운 오름폭 키우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애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애플은 지난 회계연도에서 인도에서 전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140억 달러, 하나로 19조 원 규모의 아이폰을 조립 생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이폰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생산을 다각화하려는 것으로 풀이가 됐는데요. 현지 시간 10일 외신에 따르면 애플이 주요 기기의 14%를 인도에서 생산하고 있으며 금액으로는 140억 달러로 작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라 밝혔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애플의 최대 제조 허브이자 최대 해외 시장이지만 중국 정부가 공공기관 내 외국산 스마트폰 사용 금지 조치를 시행을 하면서 화웨이 등 중국 업체들과의 경쟁이 격화되고 판매가 줄고 있습니다. 인도 내 생산의 증가는 외국의 고급 제조업을 유치하기 위해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해온 나렌드라 모디 행정부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모디 행정부는 제조업의 성장으로 애플 공급업체에 15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됐다라고 밝혔는데요. 아시위니 바이시나우 기술부 장관은 인도 정부는 인도를 전 세계적으로 신뢰받는 제조업으로 만들 것이라 말했습니다. 한편 애플 외에도 테슬라, 구글 등의 기업들이 인도에 생산 시설을 두는 것을 추진하고 있어 인도가 중국을 제치고 하드웨어 제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 함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장 애플 1%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보잉 소식입니다. 항공기 제작업체 보잉의 지난 1분기 항공기 인도량이 고작 83대에 그쳐 이전 분기 157대에 비해 사실상 반토막이 났습니다. 잇따른 안전사고가 발생을 하면서 정밀 조사가 강화되자 인도량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지 시간 9일 보잉은 지난 1월 737 맥스9 항공기 중 하나에서 도어 플러그가 터진 뒤 회사의 정밀 조사가 강화되면서 1분기 항공기 배송이 감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3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83대의 항공기를 인도했으며 그중 대부분은 737 항공기였습니다. 1분기 인도량은 지난 분기 157대와 작년 같은 시기 130대에 비해 현저히 줄어든 숫자를 보였는데요. 보잉의 3월 항공기 인도 대수는 29대입니다. 그러나 보잉은 지난달 111대의 새 항공기 주문을 받았고 그중 85대는 737 맥스라고 밝혔습니다. 사고 조사를 거듭하면서 주문량 변화는 없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가 됐는데요. 지난 1월 문짝이 날아간 사고는 알래스카 항공 1282편에서 발생했고 조사 결과 이는 문을 고정하는 볼트 하나가 체결되지 않은 결함이었습니다. 사고 후 미 연방항공청은 보잉의 737 맥스 생산을 검사했으며 품질 관리 절차가 승인될 때까지 비행기 제조사가 제트기 생산량을 늘리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이어서 델타항공 이슈 만나보겠습니다. 네, 델타항공은 1분기에 흑자로 전환했으며 CEO 에드 바스티아는 여행 성수기가 다가오면서 레저 및 비즈니스 여행 예약에 모두 호조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스티아는 인터뷰에서 소비자들은 계속해 자신에 대한 재량적 투자로서 여행을 우선시한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월가 전문가들은 델타항공의 2분기 수익을 평균 주당 2.23달러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델타항공은 이번 분기 매출이 애널리스트들의 예상보다 7%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델타항공 오늘장 2% 약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코스트코입니다. 네, 웰스파고의 에드워드 켈리 애널리스트는 코스트코의 골드바 매출이 한 달 1억에서 2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을 했습니다. 그는 연구에 따르면 코스트코의 공격적인 가격 책정과 높은 수준의 고객 신뢰를 바탕으로 골드바에 대한 관심이 상당했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는 미 최대 커뮤니티인 레딧에서 코스트코 골드바와 관련된 게시물 수가 크게 늘었고 제품이 빠르게 매진됐으며 코스트코 전자상 거래 사업이 견고한 매출을 기록했다는 점을 들며 골드바 출시 후 모멘텀이 급격히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코스트코는 골드바 가격을 현물 시장보다 2% 높은 수준에서 책정하고 있고 현재는 약 2,400달러인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한편 올해 들어 국제금값은 13% 넘게 급등을 하면서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미정부의 재정 적자 우려 등으로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불리는 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가격도 크게 오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코스트코 0.56% 오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발표되는 미국의 PPI까지 함께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외신브리핑 최은강이었습니다.
네, 개장 전 전문가들은 어떤 이슈를 주목하고 있을까요? 오늘의 일면입니다. 오늘은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네, 노화 피부에 대한 수요가 참 거대합니다. 주름 쫙 편 미용 의료기기 섹터 한 달 새 43% 올랐답니다. 한번 풀어주시죠. 예, 최근에 이제 뭐 어제 간밤에 또 이제 우리 선거철에 CPI 발표 나오고 하면서 사실 미국 시장에서 채권 금리가 굉장히 많이 튀었습니다. 아마 미국 시장도 하락을 했는데 오늘 우리 시장도 아마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을 텐데 그러면 그 안에서 이런 시기에는 항상 보면 조금 실적이 받쳐주는 회사들, 그다음에 조정을 좀 많이 받은 회사들 중에서 실적이 나오는 회사들 중심으로 해서 수급이 쏠리는 가능성이 있는데 최근에 보면 의료기기 많이 올랐다. 한 달 사이에 43%니까 굉장히 많이 오른 것처럼 느껴지지만 고점 대비해서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 작년 하반기에 주가가 좀 많이 빠졌고요. 작년 상반기에 원래 굉장히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이다가 사실은 하반기에는 실적이 나빠지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차익 실현 매물도 많이 나왔고 또 이제 중요한 거는 그 당시에 특허 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좀 생기면서 이제 미용 의료기기가 좀 고점에 온 거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여론들이 나오고 투자자들의 심리가 나오면서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 올해 들어서면서 다시 올라온 이유는 지나고 보니까 작년 실적이 또 너무 좋았고 예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나라 이제 미용 의료기기가 이제 단점은 뭐냐면 각 나라마다 다 들어가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식약처 같은 데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APR이라고 최근에 상장한 종목 같은 경우는 공산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장 그런 이제 허가를 받는 부분이 없고, 근데 우리 미용 의료기기는 이제 피부과에 쓰시는 것들은 의료기기로 등록이 된 거는 대부분 다 100%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별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한 2, 3년 뒤에는 이게 통합이 돼서 우리나라에서 승인을 받으면 우리나라랑 같이 협약이 되어 있는 나라들은 다 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제 바뀌려고 할 텐데 아직은 그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각 국가별로 지금 계속 진입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업체들이 지금 굉장히 진입을 잘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들어가서 성공했던 나라들 같은 경우는 소모품 양이 이제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서 사실은 미용 의료기기를 파는 것보다 소모품을 파는 게 훨씬 더 영업이익률이 좋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회사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회사들 보면 영업이익률이 보통 40에서 50%씩 나오는 회사들이 많이 있는 이유가 이제 기존에 많이 이제 제품들을 깔아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클래시스랑 원텍, 제가 둘 다 좋아하는 종목인데 그 두 회사가 지금 최근에 주가 상승률이 좋은 이유도 이 회사들이 지금 영업을 계속 잘 하고 있고 기존에 깔려있던 흥행 제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소모품들도 지금 뭐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러면 또 그리고 신제품이 또 계속 들어가고 있고요. 국가도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진출하는 나라들도 늘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미용 의료기기를 다시 한번 들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저는 아마 작년보다 올해가 더 좋아질 수 있는 한 해가 될 걸로 보고 있고 그러면 주가는 전고점 이상을 충분히 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미용 의료기기 43% 급등을 했다고 해가지고 저는 많이 오른 줄 알았더니 대표님 얘기 들어보니까 고점 대비 많이 눌렸고 이 얘기 정말 매력적인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가 투자를 할 때 키워드는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일단 뭐 키워드는 미용 의료기기는 실적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얼마나 많은 나라에 진출을 하고 있느냐도 보셔야 되는데 최근에 보면 이제 동남아 쪽부터 시작해서 이제 중남미를 옛날에 많이 갔었습니다. 근데 거기는 이제 여전히 잘하고 있고요. 뭐 업체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지금 태국이라든지 이쪽으로도 계속 지금 진출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회사들이 보면 태국 쪽에 진출하는 이유는 태국도 미용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동남아의 중심 국가죠.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이쪽이 이제 가장 중심 국가인데 그쪽으로 이제 계속 진출을 해 가면서 지금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의료기기의 제2의 도약기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협약에서 만약에 이게 통과가 돼서 한 뭐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허가받으면 그 회원국들한테는 다 팔 수 있다라는 게 나오게 되면 한 번 더 밸류에이션 업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 부분들은 아직은 부각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작년에 그게 부각되면서 사실은 올랐습니다. 한참 뒤에 있을 일인데 작년에 오히려 부각을 받았는데 네, 그때 또 이제 안 좋은 일이 하반기에 빠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의 미용 의료기기 업체들이 조금 급락이 나오면서 생각보다 실적이 안 좋았는데 미국 업체는
뭐 우리나라 업체가 잘하니까 미국 업체가 안 좋았겠죠. 예, 그래서 미국 업체가 급락을 하면서 동반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부분도 지금은 이제 지나고 보면 3분기, 4분기 실적 양호했고 1분기도 지금 굉장히 잘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좀 시장이 불안할 때는 이렇게 좀 작은 섹터지만 좀 탄탄한 섹터들에 자금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APR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근데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많이 눌려 있고 아직 좀 주가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APR은 이제 여성분들은 이제 많이 쓰시니까 이거 되게 잘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네. 잘 되겠습니다. 저도 잘 될 거로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용 의료기기와 밸류에이션을 같이 놓고 보면 안 된다. 이게 이제 미용 의료기기는 사실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고 이거는 공산품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 KS 인증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정도 사람한테 소비자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정도까지만 이제 제품을 만들어내면 되는데 그 수준을 굉장히 잘 유지한 게 APR이고 그래서 피부과에 간 효과보다는 떨어지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쓰면 뭐 피부과에 가서 한 번 받은 것만큼 나올 수 있는 그런 기기를 만드는 게 APR인데 근데 그만큼 이제 조금 밸류에이션을 너무 높게 줬다는 거죠, 상장할 때. 그래서 지금 뭐 조정을 받고 있는데 APR은 저는 재상승할 걸로 보지만 아직은 좀 수급의 부담, 그다음에 이제 상장할 때 미리 이제 투자했던 분들이 빠져나가야 되죠. 예, 이제 오버행 이슈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아직 많이 좀 남아 있고 또 하나는 또 실적으로 상장 이후의 실적을 봐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상장 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실적을 막 끌어당겨서 좋게 만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 분기 정도는 확인을 하고 가야 확인을 하게 되면 그래도 또 좋아진다라고 하면 아마 주가는 다시 올라갈 텐데 저는 신제품이 뭐 조만간에 나온다고 하는데 거기에 또 한번 뭐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면 되는데 주가는 아마 조금 더 눌릴 가능성은 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APR 좀 장기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당연히 오늘 저희가 주목해봐야 할 업종은 미용 의료기기 섹터일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하게 풀어주시죠. 네, 미용 의료 섹터 뭐 지금 안에 보면 아까 지금 종목은 두 개 말씀드렸는데 여러 종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번에 한번 여기 한번 서울경제 나와서 제가 비올의 특허 관련된 소송 얘기를 한번 드렸는데 그래서 비올이 어떤 미국에 진출했던 이제 국가 관련돼서 이 특허 때문에 사용료를 계속 이제 받을 겁니다라는 것들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그래서 비올이 그 뒤로 이제 주가가 계속 올라갔는데 아마 비올도 굉장히 고점을 계속 치고 나갈 가능성이 높다. 비올은 당연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니까 한 번 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클래시스랑 원텍을 갖고 나왔는데 클래시스는 지금 시총이 제일 큰 회사입니다. 슈링크 유니버스라고 해서 이제 흥행한 그 의료기기가 있고 미용 의료기기가 있고 그게 지금 동남아 쪽으로도 또 진출을 계속 하고 있어서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소모품도 계속 많이 팔리고 있는 중이다. 영업이익률도 가장 좋은 회사가 클래시스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금 미용 의료기기를 보신다라고 하면 이 안에서 대장이 뭘까? 가장 시총이 큰 뭐 종목이 뭘까를 보면 클래시스를 중심에 놓고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뭐 물론 다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그래도 업계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회사 비상장일 때부터 인정을 받았던 회사가 원텍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대표 상품이 올리지오입니다. 올리지오. 이 올리지오도 마찬가지로 지금 해외 진출을 계속 확장을 하고 있는데 클래시스보다 매출 규모는 좀 적지만 알차게 지금 계속 치고 나가고 있다. 그래서 주가가 10,000원 이하로 빠지면 사실은 원텍은 굉장히 싸다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이제 좀 올라오고 있죠. 10,000원 가까이 올라왔는데 올라왔다라는 부분은 여전히 또 추가 상승 가능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부자가 같이 경영을 하는데 굉장히 진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용 의료기의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별거 있겠냐 얼굴에다 뭐 이렇게 레이저 뭐 그다음에 고주파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치료를 저도 뭐 한두 번 받아봤는데 그걸 하게 되면 전류, 전압, 그다음에 주파수 이 세 개를 어떻게 조합하느냐가 가장 기술력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아주 잘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내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의료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기술력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시면서 비올 클래시스 원텍 언급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개장하기 전 화요일장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외 시간이고요. 오늘 도움 말씀에는 진이인베스트먼트 정선우 대표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급등 종목부터 여쭤보도록 할게요. 탑5 종목과 오늘장에서 추가적으로 보면 좋을 종목 어떤 종목 있을까요? 일단 지난 이제 화요일 시간에 급등했던 종목들이야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중동 전쟁이 또 심화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가 가격이 또 급등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뭐 정유주 관련되어 있는 반사이익의 수혜주들 뭐 그런 종목들이 좀 올라가는 것들 확인해 보실 수 있었습니다. 자, 또한 이런 유가 관련되어 있는 반사이익의 수혜주들을 제외하고 이런 뭐 지분 취득 관련되어 있는 뭐 우리가 주식에 있어서 뭐 최대주주라든지 이런 자사주 같은 이 지분 취득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서 관련 수혜주 움직이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었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유가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에 이제 흥구석유라는 종목이 있어요. 자, 흥구석유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차트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13,000원대에서 16,000원 정도 이 사이에서 고점 저항 물량 소화하는 모습대가 좀 나와줬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 신고가 패턴을 가지고서 상승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오늘 시장에서 좀 집중적으로 다뤄봐야 될 부분이다라고 좀 생각해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뭐 흥구석유와 함께 이제 반사이익을 가지고 가는 종목이 또 중앙에너비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도 사실 지난 시장 보면은 뭐 25,000원 정도 이런 고점 저항 리스크 물량을 소화하고 있긴 하지만 현재 25,000원대 물량 소화와 함께 강력하게 뚫어준다라고 하면은 또 추가적인 강한 상방에 대한 상승 시세를 우리가 또 기대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이제 흥구석유와 함께 이런 25,000원 고점대 돌파 하는지 오늘 시장 좀 잘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역시나 이제 정유주 관련되어 있는 반사이익의 수혜주로서는 이 한국석유라는 또 종목이 있습니다. 이제 한국석유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뭐 현재 이 석유 관련돼 있는 유가 관련돼 있는 이런 이 모멘텀의 수혜주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이제 고점 저항 소화 물량 소화 패턴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뭐 그나마 이제 뭐 중앙에너비스 한국석유를 봤을 때 앞서 종목들은 뭐 전체적인 고점에서 이제 윗꼬리를 좀 다는 모습이라고 하면은 이제 한국석유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이제 15,000원대를 좀 저항으로 봤을 때 돌파 안착을 그나마 좀 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장에서 만약에 17,000원대를 좀 추가 돌파까지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강한 상방 시세 역시나 노려볼 수 있겠다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정유주 관련되어 있는 반사이익의 수혜주들이 제외하고는 이제 이 엑스페리스라는 종목을 네 번째로 좀 볼 수 있어요. 이제 엑스페리스 같은 경우는 뭐 엄청나게 큰 차이는 아니긴 하지만 이 최대 주주가 이제 지분 소유 주식이 소폭 상승했다라는 뉴스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어쨌든 최대 주주라든지 어떤 특정 누군가가 이제 지분을 좀 취득한다라고 하면은 이 주가에 대한 상방 모멘텀이라든지 기대가 있는 게 아닌가. 아무래도 개인은 모르지만 회사라든지 임원이 뭐 아니면 최대 주주가 매수를 한다라는 거는 앞으로 주가에 대한 뭐 올라갈 호재가 나오는 게 아닌가에 대한 부분에 기대감이 좀 반영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폭 상승 역시나 이슈되면서 상승하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에이텍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에이텍. 자, 에이텍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이라고 해가지고 이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한다, 말 그대로 취득한다라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역시나 이 에이텍이라는 종목의 추가적인 모멘텀이 뭐 나와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추세를 본다 하더라도 지속적인 작년부터 해서 우상향 추세를 돌려내고 있기 때문에 이 15,000원을 지켜내면서 2만 원대로 어떻게 뚫는지 좀 집중해서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 뭐 이런 종목들 여기서 오늘 좀 집중해봐야 될 종목이라고 하면은 사실상의 그 모든 종목들이 시간에 급등했던 종목들이 단기적인 고점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럼에도 꼭 하나를 꼽아야 된다고 하면은 차라리 흥구석유를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냥 이 고점을 치고 가는 고점의 리스크가 크다라고 하면은 흥구석유도 고점에 대한 리스크가 큰 부분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뭐까지 붙느냐고 하면은 신고가 패턴.
그러니까 다른 거는 그냥 고점에서 끝날 수 있겠지만 흥구석유는 신고가 패턴이기 때문에 신고를 달성하면 돌파함과 동시에 또 다른 신고를 찾으러 그러면서 지속적인 신고 이어지는 그런 신고가 패턴에 대한 기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다 고점이라고 하면은 차라리 신고가 패턴을 기대해 볼 수 있는 흥구석유로는 눈여겨보시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급등 종목들부터 살펴봤습니다. 유가에 대한 반사 이익 수혜주와 또 개별적인 모멘텀으로 움직였던 종목들이 좀 자리하고 있고요. 흥구석유 말씀 좀 해주셨는데 신고가 패턴이기 때문에 주가 계속해서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유가 자체가 단기적인 테마 속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유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급락했던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탑5 종목과 오늘장에서 주의해서 봐야 될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일단 역시나 지금 오늘 시간에서 또 하락했던 종목들, 일단은 실망 매물 출회하는 종목들, 그러니까 저항 돌파 실패라든지 고점 리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의 실망 매물 출회 종목들이 좀 많이 보인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스튜디오 미르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약 8,000원 정도대, 그러니까 지금 이 지난밤에 23%까지 그 권리락 효과로서 지속적인 급등했다가 23%까지도 추가 급등 이후에 장대 음봉으로 무너지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고가 패턴에서 저항대를 뚫지 못하고 무너지는 이런 장대 음봉에 따른 이 실망 매물 좀 출해 나와주는 모습이 아닌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FST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FST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차트를 본다라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저항대에서 지금 좀 맞는 모습입니다. 신고가 패턴이 이제 3만 원대를 돌파하면서 기대해 봐야 되지만 작년에도 이제 3만 원대에서 죽는 모습이 나와줬고요. 이번에도 3만 원대를 찍어주고 무너지는 모습이 나와주다 보니까 역시나 뭐가 된다? 과거와 동일한 이 저항대에서의 물량, 리스크가 좀 존재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 전체적인 흐름이 나와주는 모습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제일전기공업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제일전기공업 역시도 현재 15,000원이라는 구간대를 저항을 막고 하방으로 빠지는 모습, 이렇게 하방으로 빠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무너지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다. 그래서 이 윗골이 달고 죽는 모습이다. 그래서 이 저항 물량 리스크 이런 모습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네 번째로는 이제 대원전선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 대원전선 같은 경우는 차트를 보셔도 이해가 되겠지만 역시나 앞서 얘기했던 종목들처럼 고가에 대한 이 저항 리스크도 있습니다. 2,500원대 강한 저항에 따른 하방 리스크도 있지만 여기 추가적으로 단기과열 종목이 지정이 돼버렸어요. 단기과열 종목이 지정이 되면서 여기에 대한 30분마다 거래가 되는 그래서 그런 리스크로 인한 추가 종목이 손절 물량이 나와줬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SK 이터닉스라는 종목으로서 이거는 다른 이슈보다는 그냥 우리가 이 뉴스상 이 그날 당일 하락률 상위 종목으로서 뉴스 공시가 나와주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개인들이 역시나 투매 물량으로 좀 동참하는 모습이 나와준 게 아닌가 좀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일 조심하면 좋은 종목은 대원전선. 이 대원전선 같은 경우가 단기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됐어요. 그러면 30분마다 이 거래가 됩니다. 그럼 30분마다 거래가 되는 만큼 이 내가 팔고 싶을 때 팔 수 있는 게 아니라 30분마다 갑자기 마이너스 20%가 갈 수 있고 20%가 올라갈 수 있고 그런 30분마다 매수 매도 체결이 되는 만큼 오늘 대원전선을 좀 주의하시는 게 좋겠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급락했던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뒤에 최근에 전선 붙었던 종목들 잘 갔는데 오늘장에서는 좀 유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가에 대한 저항 리스크 가지고 있지만 더불어서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반드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견조한 3월 CPI가 발표되면서 간반 뉴욕 3대 지수 모두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노화 피부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 한 달 새 43% 급등했습니다. 그럼에도 고점 대비 눌려있는 상태고 비올, 원택, 클래시스 만나봤습니다. 시간의 급등주로는 국제유가 상승 수혜받고 있는 흥구석유와 시간의 급락주로는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 대원전선 만나봤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증시 9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